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제가 순서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네,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시작 안 했는데 왜 시간이 가고 있죠? 네, 다시 7분 세트해 주시겠어요?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 후보자께서 가지셔야 하는 책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 오기 전에 이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싸움을 할 때면 시작할 때는 늘 복지부 장관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는데 끝날 때는 늘 기재부 장관님 이름을 부르면서 끝났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뭐 예산 문제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산이 곧 정책의 완성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시민들과 그리고 또 국회에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하고 적절한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일껏 만든 법이 사실상 빚 좋은 개살구가 되는 일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싸움이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 국회에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었는데요. 그 후보자님께서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 표결하셨죠? 네. 네, 저도 그걸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법이 통과되는 걸 함께 있었던 의원이고요. 그래서 그 개정안의 내용이 이 장애인 콜택시 같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그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또 광역 간의 이동을 연계를 잘하게 만드는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만들고 그 운영 자금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법은 통과됐지만 예산이 여전히 가로막혀 있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게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이 특별 운송 사업 운영비가 지금 이제 별표에서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지금 이동권 얘기를 해서 제가 대한민국 이동권 예산에 대해서 좀 현황을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보여드리실 수 있으신가요? 뜨나요? 네. 그 이동권 예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 보시는 것처럼 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 예산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끝에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물론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사실 이 이동 편의 증진 예산이 줄어들었었습니다. 근데 2018년부터 다시 증가를 했고 이 전체 예산 가운데에서 90%를 차지하는 게 다 저상버스입니다. 근데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는 했는데 이 저상버스 도입 예산에는 시내버스는 포함이 되는데 시외 버스, 고속버스, 말하자면 광역 간의 교통을 지원하는 예산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휠체어 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고속버스, 시외버스는 여기 보시는 예산들 중에서는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에 포함이 되는데요. 심지어 이거는 삭감이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광역 간의 이동 지원에 있어서 장애 당사자들이 이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작년 말에 후보님께서 스스로 이 교통약자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셨던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이것을 단순히 법안 내용 문구가 아니라 예산으로 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후보님께서 경제부총리가 되신다면 이 현행 보조금법 제 별표 2죠.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이 특별 운송사업 운영비를 이제는 좀 별표 1로 옮겨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국비와 지방비가 좀 균형 있게 이런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약속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예, 평소에도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한 의정 활동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제가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가 그때 합의로 교통약자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005년에 이제 지방 이용된 사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근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기본 취지를 이렇게 국고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도 마련돼 있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법제가 마련된 만큼 이번에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해서 삭제해서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토록 제가 기회가 되면은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 되신다면 그 약속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이 같은 사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오랫동안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보조금법 별표 1과 별표 2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지금도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관련된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보조금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이나 아니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우리 보조금법 시행령이 장애인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아서 이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는 일에는 국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격리시켜가지고 시설에서 살아가게 하는 일에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규모가 무려 연간 6천억이 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는 세계 12의 경제 선진국에 이제 들어선 나라라고 한다면 장애를 가진 시민들을 무능한 존재, 같이 못 사는 존재로 낙인을 찍어서 사회로 분리하고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 그 전에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교육받고 적응하고 이동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앞서서 용혜인 의원님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대한민국 전체에서 중졸 이하 학력인 분들은 1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장애인들 가운데에선 중졸 이하 학력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지겠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3%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의무교육이 장애인 기초학력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는 이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운영도 우리가 이제는 좀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2005년에 개정으로 이게 지방비 명목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이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센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교육 격차가 나는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비로 안정적인 재원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 이제 평생 교육 지원하고 장애인 이제 평생 교육 지원 관련해서 지방으로 돼 있던 부분에 관해서 다시 국비 지원 근거 또 국비 지원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늘 지방 이양할 때는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이양을 했는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지금 관련 또 평생 교육지원법에 관한 입법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논의 사항을 좀 지켜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중구 성동구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장관 후보자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예. 윤석열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할게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민간, 네. 기업, 시장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기업들이 네, 우리 됐습니다. 경제 제가 볼 때는 경제 정책은 이런 것이다. 예를 예. 들면 3대 정책이든 뭐든 이렇게 좀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그런 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장관 후보자인데 윤석열 정부의 차기 경제 정책 이런 것이다 딱 명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제시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면 물가 안정이 됐든 경제 성장이 됐든 뭐 소득 분배가 됐든요. 차기 정부는 어떤 걸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 민생 안정이 제일 우선입니다. 민생 안정이라면 물가 안정에 있는 뭐 거.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죠. 지금 장관 후보자의 그 소개 내용을 보면
국내의 대외적인 상황이 매우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어느 정도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신가요? 지금 뭐 각종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물가 오름세는 가파르고 성장률은 둔화되고 그렇죠. 예 그런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역대 우리나라 전 세계 경제에서 지금처럼 어려움이 예상되는 때가 없다 이렇게 또 경제학자든가 경제 관련 연구 단체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군요. 예를 들면 뭐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 시대 이렇게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경제의 수장들 좀 임명한 걸 보면 좀 걱정되는 면이 있어서 한 예를 좀 들을게요. 우리나라 이 기획재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승만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까지는 재무부 경제기획원으로 이원화돼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에서는 재정경제원으로 일원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김영삼 정부에서 재정경제원을 일원화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죠? 그때 뭐 정책의 효율성 부분도 있었지만은 또 한쪽에 공룡부처다. 제가 이렇게 슈퍼미니스트리. 공룡부처였지만 예. 결국은 뭐였냐면 IMF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IMF를 관리했던 그 당시 소래했던 경제수장들이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지금의 기획재정부 출신들 아닙니까? 그 당시 강경식 재정경제원 장관, 경제수석은 또 누구였죠? 김인호 수석. 근데 저는 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시 한국은행 총재도 이경식 총재였어요. 네.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뭐냐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당시 재정경제원을 만드는 것은 효율화를 기했지만 결국 국가 위기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위기를 초래한 연구한 사람들을 보면은 권력의 과도와 집중화에 의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맞지 않을 때 위기가 온다는 건데 저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인사도 상당히 위험하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디 출신입니까? 예, 경제기획원 상공부 그렇죠? 이렇게 계셨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기획재정부 출신 아닙니까? 맞습니다. 추경호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요. 예. 또 하나 경제수석도 최상목 경제수석도 같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왜 당정청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냐면 당과 정과 청와대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을 하지만 그들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서 정책을 조율하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보면은 이 4명의 인사들이 다 한솥밥을 먹었던 분 아닙니까? 형님 동생 했던 사이들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앞서 97년도에 IMF 위기 올 때 이미 경제적인 어려운 시그널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기획재정부 출신, 그러니까 과거에 경제지역원 재무부 출신들이 경제수장을 맡았지만 국가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 안에서 건강한 긴장관계가 유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왔다. 이 대내적인 상황에서 지금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됐던 이런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너무나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 아니냐. 국가 위기가 초래됐을 때 그러한 위기를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적하시는 부분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네. 서로 건강한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좀 국익을 위해서 좋은 정책 잘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소위 말해서 한 무리로 이렇게 하는 것은 경계해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저는 국가의 위기, 이 정부 정책 실패는 그들만의 리그전을 펼칠 때 꼭 실패가 오는 겁니다. 네.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예. 하나,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장기 플랜이 있느냐 싶어요. 기획재정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경제 기획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디에 그 방점을 이제 찍히냐면 국가의 5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정책도 담지만 그 정책을 담은 그릇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부 조직 개편인 거예요. 근데 정부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호 장관 후보자가 앞서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과 자주 만나서 경제 정책에 대한 철학과 기조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철학과 기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철학과 기조가 없기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도 없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정책을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과제도 지금 나오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곧
새 정부가 이렇게 정책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들을 담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될 겁니다. 거기에 모든 궁금하신 그런 내용들이 담기게 돼 있고 저는 이미 추경호 장관 후보자가 그 인수위에서 간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 세계 경제 기류가 국내적으로도 엄청 어렵습니다. 다 지금 제가 경제인들 그 만나서 얘기를 좀 사전 조사를 해봤더니 앞으로 이 파고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97년도에 극단적인 IMF 사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 맞게 지금 인수위는 정부 조직 개편을 할 때 향후 5년, 향후 10년에 한국 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경제부처 안에서의 조직 개편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 개편과 더불어서 우리는 운영을 하고 그 내용의 콘텐츠, 정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한 그림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랜드 디자인이 없는 거예요. 청사진이 없는데 이것은 뭐냐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장관은 후보자이기 때문에 지금 대내외적 상황에서 이 기획재정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건장한 새 정부의 비전이나 주요 정책 방향은 아마 곧 국정과제 비전 제시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아마 이르면 뭐 내일이나 모레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뭐 다른 시각이 저는 평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지적해 주신 말씀 우리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미래를 잘 열어갈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서로 긴장하면서 잘해달라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저희들이 분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이구. 일찍 좀 깨워주세요. 미안합니다.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예, 박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준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배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그 후보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포스트에 계셨기 때문에 항상 또 막중한 책임을 지시고 또 그러기도 하는데요. 아까 그 존경하는 박성준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같은 무리에 있었는 것은 뭐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무리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한 팀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팀워크를 맞춰서 잘하면은 아마 좋은 상승 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예전에 홍남기 부총리 패싱, 경제부총리 패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마다 이제 결국에는 홍두삼이식으로 돼버렸는데, 글쎄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총리님은 오랫동안 기재부도 그렇고 국회에서 계셨기 때문에 좀 그런 사례와는 달리 좀 중심을 잡고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주어진 책무가 임명이 되면은 경제팀을 잘 리드해서 네. 팀워크도 살리고 그래서 경제 현안들을 잘 해결하라 이런 숙제이기 때문에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경제팀을 리드하시겠다는 말씀에 제가 참 믿음이 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같이 기재위에 계시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다가 정부에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당정 협의도 좀 여느 때보다 좀 긴밀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당과 정 간에 긴밀한 소통도 하고 특히 정부 출범하면은 야당 의원님들 말씀도 많이 경청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정책도 좀 말씀을 시간이 제가 52시간제 먼저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제가 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현행 주 52시간제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52시간제 그 기본 틀을 건드리는 건 맞지 않고 이 장시간 근로로부터 이 조금 변화를 주자 하는 제도니까 이 자체는 좋은데 너무 각 부문에 획일적으로 돼 있어서 조금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에 좀 유연함, 탄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되면 좋겠다는 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죠. 제가 관련해서 당선인의 말씀은 저희 인천의 남동 국가산업단지 오셨을 때는 근로시간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유연화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개별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2월 14일 날 중소기업 정책 비전에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자 본인께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 명수가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연기하는 법안을 이렇게 발의하고 그러셨죠.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52시간제가 단순히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해서 근로자의 피로도를 뭐 좀 줄이고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결과적으로 줄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통계를 보시면은 이른바 진학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무직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쉬었으면 66만 명이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산당 고용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고 산업단지 휴폐업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취지는 좋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실업자들이라든지 이런 걸 양산하게 되고 고용 상태를 어렵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 정책과제 설문조사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대선 공약에는 그 선택적 근로시간의 정상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는 거 그런 얘기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근로시간의 특례 업종을 확대하는 문제가 있고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나 또 소득이 줄어든 그 근로자 그리고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 입장에서 좀 전체적으로 좀 그 조율을 해주셔서 이걸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왜냐면은 52시간 제도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그 산업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도 경제부총리가 그걸 총괄해서 총지휘했거든요. 네. 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52시간제 근간은 유지하되 탄력 근로시간제, 선택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등 조금 유연화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특성에 맞게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도 갖고 있습니다. 네, 좀 실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두 번째로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말이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이 35%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경영평가가 예전에는 경영에 관련된 능력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만 봤는데 2020년서부터 세부 평가 지표가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표시를 보시면은 일자리 창출은 7점인데 위에 네모칸이요. 그런데 그 인건비 관리는 그 3점입니다. 그러면은 그 수건받는 입장에서는 7점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3점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서로 상충된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방만하게 이제 인사 관리가 이루어지고 부채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채가 늘어나고 인건비가 이렇게 늘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 예산이 계속 늘어났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평가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적했던 부분에 관해서 평소에도 여러 의원님들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저게 기회가 주어지면은 이 경영 평가 지표 이거에 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배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두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 지난해 11월에 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 법안에는 무려 42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서 힘을 실어주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법안의 제안 이후에서 국가적 차원의 실효성 높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이를 심의 조정할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민간 합동 지방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사실이시죠? 네. 우선 기재위원으로서 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준 위원장도 지역 불균형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양도세,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서 전례 없는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바도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가감한 조치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기획재정부 장관님 부총리로 지명이 되셨는데요. 아마 지역구가 달성군은 물론 대한민국 가장 큰 군이기는 합니다만은 역시 이제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균형 발전의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정책이랄까 과제들을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지방은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도 침체돼 있고 사람은 떠나고 정규 여건, 인프라 등은 약하고 또 지방 대학 관련해서 인력 양성도 쉽지 않은 그런 여건입니다.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 사회 곳곳에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나 그럼 정책의 접근 틀에 관해서 굉장히 큰 이 행보,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대 이제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님들 또 역대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 다 이제 균형 발전이나 지방 분권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실제 지금까지 쭉 역대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이나 지방 분권 정책을 쭉 보면 수도권 중심으로 거의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은 더 가소가 됐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서울공화국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윤석열 이 당선인께서도 최근에 또 현장 약속한 현장들을 방문하면서 여전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던데 이것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알다시피 균형 발전이 어렵잖아요. 여하튼 이 특별법에 보니까 어쨌든 그 소멸 위기 지역으로 이전하는 개인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 이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개인에게는 주택 취득세 가세 특례, 기초연금 지원, 거주 및 취업 지원까지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기업 이전에 대한 가세 특례, 부지 제공 특례도 규정하고 있고 지역 거점 의료기관 지원, 지방대 지원, 지방 소멸 위기 대응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이렇게 획기적인 방안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제 기재부 장관이 되실 분께서 특별 이 법을 발의한 만큼 기획재정부를 맡게 되시면 이 평소에 소신은 변화가 없으시겠죠? 네, 지역균형 발전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 과제다. 그리고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관해서 특위를 만들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위에서 이제 지역균형 발전 15개 국정 과제를 제안을 했거든요. 네. 분권 강화, 뭐 지방 재정력 강화, 지방 투자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 지역 특화 사회 문화 인프라 강화 이런 게 돼 있는데 이 특위의 15개 국정 과제를 이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재정이 문제가 될 텐데요. 이제 5차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에 이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10조 원 규모인
균특 회계를 국가 재정에 비례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의지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예, 재정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뭐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방의 재정 자주나 또 지방의 이 자주 세원 확보 등등에 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균특 등에 관해서도 균특의 규모도 문제지만 그 안에 세부 내용 집행하면서도 지방에서 조금 더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예. 이런 부분의 여지를 만들어가는 것 중요하다고 요 생각합니다. 인수위 보니까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국가재정 대비 균특회계 비중을 현재 1.8에서 5%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참여정부 행자부 장관 때 이 균특회계를 사실은 만든 장본인입니다. 균특회 규모가 2005년에 이제 5조 4천억에서 2009년 9조 6천억으로 확대되고 지금은 10조 3천억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이 규모로는 뭐 지방 균형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는 재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지를 한 번 더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취지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국가 중앙정부 재정도 지금 굉장히 녹록지 않다. 그래서 이 양쪽 문제를 다 보면서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지는 아마 종합적인 여러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후보자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균형 발전의 틀을 옛날에 이제 그 수도권, 충청권, 대개인권, 동남권, 호남권 이렇게 5극으로 이렇게 했고 아마 지금 새 정부에도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인수위에서 이제 초강력 정부의 지방 법률 제정권, 초강력 지역 계획권 뭐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저는 이제 3월 말에 부울경 메가시티 토론회를 거치고 특별 법안도 냈는데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아무래도 수도권하고 이렇게 선의 경쟁이 가능한 지역이 부울경일 텐데 부울경 특별 법안에 대해서 어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 부울경 특별법 제가 깊이 있게 메가시티 특별 법안을 예. 도시 경쟁력을 가지려면 메가시티 쪽으로 갈 텐데 지금 5개의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지만 그나마 가장 기본 인프라 되어 있는 곳은 부울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울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이제 메가시티 기본이 될 텐데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당선인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총리 기획재정관에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 공약 취지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기재부 장관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네, 몇 가지 여쭤뵙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그 상황을 보면 4월 무역수지 적자가 마이너스 27억 달러,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270원, 그리고 물가 4.1% 이상, 그리고 금리, 가계부채, 국가부채,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이 상당히 그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 이런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부총리 후보자 지명자나 인수위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계속 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역시 이 관련 부처 이제 인수위 입장에서는 관련 부처들 뭐 한국은행이든 기재부든 금융위 이런 것하고 수시로 얘기도 듣고 또 뭐 산업부 등하고도 점검하고 그렇게 이 상황이 그냥 일상적인 상황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호루라기를 불어서 뭐 특별 대책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뭘 좀 구성을 해서 진행할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예, 굉장히 저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면은 이런 문제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부 내의 협의체 또는 대응과 관련된 어떤 조직체 이런 것이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보면은 대통령 당선자나 여러 가지 인수위나 하는 메시지나 여러 가지 일정과 행보를 보면
과연 이 문제에 관해서 차기 정부가 정말 진심으로 위기로 느끼면서 그 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2009년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부터 온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큰 출렁임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 수준에서 원달러 환율이 거의 한 달 반 만에 100원 이상이 이렇게 변동폭이 있었다라는 거는 대단히 큰 시그널인 상황이고 네. 또 유가가 두바이 이후 100불이 넘었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사실은 지난 분기에 6.65% 이렇게 상승이었는데 올해 1사분기 역성장 마이너스 1.4%의 역성장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게 우리 경제로 이전하게 되면 바로 연이어서 한국 경제 침체와 수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전체 경제의 위기로 가는 여러 가지 그 시그널들이 상당히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저는 인수위나 아니면 후보자들께서 조금 인식이 좀 약간 나이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저는 대통령 당선자가 행보가 저는 그렇다라고 봐요. 이 문제가 있으면 저는 우리 기재부총리 후보자라든지 뭐 현재 내정되신 분들과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고 또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경청하고 논의하고 준비하는 형태로 대국민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나가고 공감하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보지 않나요? 예, 내부적으로 그런 보고를 드리고 보고서도 올리고 그렇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또 현재 정부는 정부대로 각 부처와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 차원에서 전면에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 또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 정도 새 정부 출범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네. 일주일에 되면은 다 준비돼서 나갈 수 있게끔 준비가 한가요? 저희들 뭐 늘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새 정부 출범하면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항상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저희 경제 위기라는 부분들이 꼭 보수 정부에서 딱 발생하는 또 징크스가 있어요 보니까 이번 시기도 사실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시그널들이 있어서 저는 잘 준비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일정이 물론 뭐 대통령 당선자 일정을 뭐 하고 싶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지금 상황이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대통령 선거에 똑같은 방식으로 가서 연설하고 어퍼컷 날리는 그럴 시기인가 아니면 정말 이런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들과 그리고 내정자들과 조금 모여서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면서 그 대책들을 발표하고 국민적인 공감과 이 호응들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도 약간 좀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거야 뭐 그 대통령 당선자 마음이라 제가 그 일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겠는데 잘 고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후보자는 대통령 당선자하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여러 차례. 예, 주로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했습니까? 지금 현재 민생 안정 지원 부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금리와 물가 부분에 관한 당선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일일이 변수에 관해서 언급하시기보다는 지금 민생 안정, 물가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관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그런 데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현재 당장에도 그런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또 정부에 주문도 하고 해라 이것이 제일 우선돼야 될 과제다 이런 말씀들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뭐 어느 정도 논의가 깊이 그 논의인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우리 박성준 의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실장 체제가 약간 중복적 성격으로 의사결정에 대한 이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분이 있어서 정책실장을 폐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경제수석, 비서실장 체제가 별 차이가 없어요. 다 기재부 라인에 의해서 경제수석과 그 비서실장이 그 문제에 관해서 논하게 되면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물론 뭐 다 기재부총리 같은 기재부 식구들이라서 전화로서 다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 문제에서 오는 그 위기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세 분이 다 비슷한 형태에서 근무를 하시고 비슷한 시기에 의사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떻습니까? 논의해 보시면. 얼마나 그런 뭐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얼마나 서로 긴밀히 소통 잘하고 팀워크가 좋겠습니까? 저는 그 장점이 최대한 살아날 수 있도록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운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화면 안 만들어져? 만들었네. 우리 추경호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전번에 한국은행 총재 그 청문회 할 때도 그 지적을 좀 해봤는데 여기 화면 좀 봐주세요. 지금 그 국가부채 네. 보통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마지노선으로 봤던 게 40%였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잠이 안 오냐고 할 정도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거 이번에 쭉 보시면서 이 국가부채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우리는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이거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죠? 예, 앞으로 대책 5년간? 기재위 활동하면서도 늘 이 문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나쁘게 본 그 교수님 말씀은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정부 기업 가계가 한꺼번에 부도 위험이 처할 가능성도 있다. 더 나아가 국가 신인도가 하락해서 외국 자본이 대거 유출되면 국가 부도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뭐 이제 가정이지만은 이런 상황이 악화되면은 그럴 수 있다 하는 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건 미래 세대에게 그대로 부담이 된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아주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고 국민 모두가 공감을 하는 상황이 돼야 이 나라가 안정될 텐데 굉장히 부담이 크죠. 그렇습니다. 가게든 기업이든 정부든 빚이 과도하면은 위험에 빠지고 그러면 그 결과는 암울한 상태로 간다. 그래서 이 위험성을 전 국민한테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다 합친 이명박 정 박근혜 정부 합쳐도 이게 400조가 안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415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000조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 참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추경호 후보자가 굉장히 전문가니까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거기다가 또 시한폭탄 가계빚 1,800조 원 돌파. 이게 좋은 거로 돌파하면 좋겠는데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마 부동산 폭등에 의해서 온 결과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 그 다음 장 보시면 지금 뭐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더 안전하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이 104%로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거를 좀 네 가지로 분석을 해보니까 주택담보대출 이게 한 4년 동안에 이렇게 32% 240조 올라갔고 전세자금 대출도 96조 181% 증가했고 또 오른쪽으로 보면 청년층이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98조에서 161조 65%. 이 밑에 전세자금 2030 청년층 이게 29조에서 88조까지 올라가서 200% 증가. 이게 아주 심각한 이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한계에 달아 있는 청년층 또는 뭐 주택담보 대출은 받았지만은 이 한계에 온 분들 이거에 대한 대비도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라 빚과 마찬가지로 가계도 부채가 이렇게 지나치면은 정말 위험한 수준으로 갑니다. 특히 말씀하신 한계 취약 차주들 이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나중에 위험해질 경우에 제일 먼저 노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정책적인 이 관심 기재부 장관 주시면 이런 내용을 국민한테 알려야 합니다. 이 정부에서 이 정도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는 걸 알려가지고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우리는 그 출발선상에서 제대로 이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이번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아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세상에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그때 돈이 한 5.4조로 시작해서 지금 10.9조 2배로 불어났는데 지역 자율 계정은 4.1조에서 반으로 줄어요. 2.3조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지역 지원 계정은 이 전문가 아니면 몰라요. 1.3조에서 7배나 불어나죠. 이 지역 지원 계정이라는 게 이게 지역 공모 사업이거든요. 네. 이 공모 사업은 잘한 데가 이렇게 당첨되고 못한 데가 못하면 이건 지역 불균형이 더 오히려 심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역 자율 계정은 포괄적 지원이니까 좀 못한 데를 이렇게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이게 이제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오히려 더 반대로 됐어요. 더 특별한 얘기를 하면 문재인 정부 와가지고 이 지원 계정이 4.7조에서 반으로 딱 내려가 버려요. 2.3조. 똑같이 지역 자율 계정은 또 4.7조에서 그대로 오히려 2점 내려가고 또 지역 지원 계정은 2배로 올라가고 이게 정반대로 지역균형발전회계가 반대로 됐어요. 아니 이걸 내가 보고 나서 아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고 지방분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데 가장 그게 이제 하나의 수단이 되는 이 예산은 이게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게. 응? 그래서 좀 포괄적 지원 계정을 각 시도에 많이 확대해서 뭔가 이렇게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생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대통령이 우리 윤석열 정부는 지방 시대다 이렇게 딱 보수를 박았는데 거기에 가장 수단이 되는 이 문제 우리 부총리 되시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지 이걸 제대로 알고 계신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두관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요 상황을 언급을 드렸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기본 방향성 문제 제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이게 무슨 장단점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저는 전체적인 방향성은 의원님 지적하신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웅은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홍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네, 서울중앙의뢰 박홍근입니다. 우선 확인 하나 좀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니까요. 코로나 피해 지원금 관련해서 당선인께서 정확히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1,000만 원이었습니까? 아니면 600만 원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주겠다는 것이었습니까? 1,000만 원까지 준다는 얘기도 하신 것 같고 제가 정확한 워딩을 지금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그럼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600만 원 관련해서 일부는 뭐 좀 차등 또는 600만 원 준다 뭐 이런 저만해도 코로나 지원금을 말씀하셨을 1,000만 원 준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예.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다들 이제 600만 원 남은 거 언제 주냐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제 차등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니까 이제 반발이 커진 거잖아요. 제가 쭉 찾아봤더니 섞여 있긴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최대 1,000만 원이라는 표현을 쓴 게 있는데 또 유세 현장 구로라든가 강릉에 가서는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가 준 400만 원 외에 최소 6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였고 그다음에 강릉에서도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보상하겠다. 거기다 더해 뭘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들 1,000만 원 다 기본적으로 맞춰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바꾸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다양한 표현을 쓰셨을 텐데 당선인께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은 저희들은 지켜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고민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그 약속 이행에 그림하고 맞아 들어가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 그러니까 갖고 그건 이제 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분명 이런 워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표가 급해서 마치 다 1,000만 원 맞춰줄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최대 1,0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은 600만 원을 최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차등지급 얘기하니까 지금 현장에서 왜 우리한테 그때 표 얻으려고 그런 거냐 이렇게 반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여러 안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이 확정되면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당선인께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서 예. 저는 이건 분명 저만 해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1,000만 원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문이설이 안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는 거고, 예. 이 손실보상 외에도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하는 거, 부모급여 10만 원, 100만 원 지급하겠다는 거, 이것도 이게 당시 표심을 얻기 위한 사탕 발림이 아니라면,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매니페스토에 국민의힘 또 윤석열 당선인께서 당시 제출했던 거 보니까 기초연금 10만 원씩 35조 4천억 원, 부모급여 2023년부터 시행하는 거 7조 2천억 원, 이렇게 해서 재원 방안 마련을 다 넣어놨거든요. 이거 이 정도로 하실 겁니까? 예, 부모급여 영세 월 100만 원 지급 그리고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지급하는 부분 실천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실천한다는 게 이제 지금 이 매니페스토에 올라온 바로는 내년부터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뭐 계획은 내년에 전부 한꺼번에 갈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매니페스토에 그렇게 계획이 그러니까 내년치가 총 얼마인데 그 중에 얼마라고 이렇게 다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런 계획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년 예산 편성회부터 잡고 저희들이 공약 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 이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께서는 이제 국회의원 재선으로 활동하시면서 법안을 많이 내셨는데 요즘 이제 그 뭐 추경호 딜레마라는 표현 쓰신 거 보셨어요? 추경호 딜레마. 지명 이후에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짧게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이제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항상 같이 하면서도 그때 뭐 추경 뭐 프로 이런 이제 표현도 이제 막 쓰셨는데 문제는 이제는 여당의 경제부총리가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 시절과 이제 다른 입장에 처하게 되시는 건데. 그래서 당장 2차 추경 관련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저는 이제 후보자가 아주 엄격한 재정 준칙을 강조해 오셨고 그래서 국가 부채 비율을 GDP 대비 45% 이하로 하자 이렇게 국가재정법 발의도 지금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 이제 국가 부채가 좀 부득이 늘어나면서 지금 이미 50% 상회할 걸로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45% 이하로 유지한다는 이 법안을 내놨고 또 그런 경직적인 재정 운용을 강조해 오셨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건 제 딜레마라기보다는 제가 그 법안을 발의할 때는 45%보다 훨씬 미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가하더라도 그 목표 수준에서 관리를 하자 이런 의지를 표명했던 거고 지금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50% 지금 안팎에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이.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관해서 당연히 변화는 있어야 될 거고 다만 재정 준칙을 마련함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지금 안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비율 타겟팅하는 문제, 수지 준칙을 마련하는 문제 등등이 있으니까 그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주 경직되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 국가 상황이 위기 상황으로 갔을 때는 그 퍼센테이지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유연성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너무 친기업 노동 유연화만 강조하는 시장주의적 시각이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뭐 20대 국회에서 이 노조 파업 중에 대체근로와 파견 허용하고 사업자 사업에 대한 어떤 뭐
점거 파업 금지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늘 노동 문제를 보면서도 근로자들의 이 노동 가치가 존중이 돼야 되고 노사 상생의 문화가 확고히 정착돼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혀 이견이 없고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런 법안을 발의할 때는 노사의 노조의 권한이 자꾸 강화되면은 사측의 경영권 방어 이런 측면에서도 균형되게 제도가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ILO 등등에 관해서 제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조항도 선진국 틀에 맞게 보완적으로 이렇게 같이 가야 서로 균형점을 찾는 거 아니냐. 그런 맞습니다. 취지에서 그러니까 경제 제안을 수양으로서 했다. 그런 노사장 간의 균형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부동산 문제 관련된 좀 딜레마 한 가지 짧게 들어볼게요. 이제 안정화되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불안해지고 있는데 미국 금리 인상 등 또 가계부채가 그래서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네. DSR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LTV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LTV 규제는 좀 과다하다고 봅니다. DSR은 뭐 근자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저는 일정 부분은 부동산 금융 규제도 일단 정상화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이거는 시장에 또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사원 상황을 돌리더라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가야 되고 특히 DSR과 관련돼서는 저는 뭐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DSR의 그 산정 방식에 있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나 소득이 미래소득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감에 있어서 금융을 이용하는데 물꼬를 터준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 소득, 미래 장래 소득에 대한 반영 부분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청년 등을 감안해서의 일부 완화는 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뭐 DSR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LTV는 또 일부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부동산 시장하고 봐가면서 저희들이 대응책을 그 수위를 조절해가면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지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1차 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의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네, 후보자님, 오전에는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대책이라든가 걱정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외환 시장도 문제지 않습니까? 최근 보면은 4월 29일 지난 금요일이죠. 외환 시장이 1,255원으로 이제 마감이 됐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곧 1,300원까지도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외환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또 그것이 또 우리 물가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외환 보유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있겠지만은 통화 수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이제 한시적인 통화 수합을 해서 작년 말에 이제 끝나고 그 이후에 재계약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20일 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시게 되죠. 예. 물론 이제 첫 번째 방문이고 또 윤석열 정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여러 가지 양국 간에 현안 논의되어야 될 문제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이때 오셨을 때 상설 통화 수합에 관한 의제를 두 분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같은 그런 기축통화국하고 통화 수합 장치를 만드는 것은 우리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 또 대안전판 마련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다만 지금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문제는 또 상대국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야 될 사안입니다만. 통화 수합 문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미국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양쪽에 역시 양국 간에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해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도 의제로 삼아서 논의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연구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일 통화 수합도 지금 중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몇 년도죠? 2015년 한일 통화 수합이 종료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계속되지 못했는데, 물론 일본과의 문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함의도 조금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네.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정치적인 어떤 이슈라든가 양국 간의 어떤 감정 문제를 떠나서 필요한 것은 서로 돕고 협조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한일 통화 수합도 재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문제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본과의 통화 수합 장치도 우리 외환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거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도 하셨지만은 이 문제는 역시 양국 간의 정치 외교적인 문제 이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잘 선순환하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그런 것들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는 하세월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언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간의 어떤 외교 관계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매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대해서 풀려고 노력을 해야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가 싶은데, 후보자께서도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서 이제 보상 문제, 또 추경 50조 원 문제, 이걸 가지고 우리 많은 의원들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우리 재정 규모가 허락하는 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 피해를 본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겠다, 손실 보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경이 이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추경 규모가 어떤지, 또 언제 추경을 제출할 것인지,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예. 추경 규모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가 막바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나오면은 그 규모 등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여러 가지 변수들을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정된 말씀드리고, 가급적 새 정부 출범하면은 늦지 않은 시간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또 국회에서 심사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용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경준 의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예. 금투세 관련한 입장을 밝히셨던데요. 네. 이게 지금 이 시행을 2년 정도 유예하자고 말씀을 하신 거죠, 맞죠? 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후보자는 대선 기간에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면 유예해서 폐지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더 확대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일단 2년 정도 유예하고 그때 또 시장 상황을 좀 보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까 거래세도 좀 낮추자 그랬고, 그래 되면은 이제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분이 여전히 그럼 존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래 이 주식 양도세는 폐지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저희들은 이거는 좀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다만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은 이 대폭 그 수준을 완화를 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지금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방면에 전문가신 후보자께서 지금 말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일관되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증권 거래세를 없애거나 인하하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예고된 대로 5천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게 유리합니까? 그걸 폐지하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 그 관계 없이 지금 아시다시피 주식 양도세는 개인 투자자한테는 상장 주식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주주한테만 고액 대주주한테만 하던 것을 5천만 원 이상 주식 양도소득이 생긴 그런 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게 새로운 금융세제 전문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들어가 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2천만 원으로 정부가 들고 왔는데 5천만 원 이상 소득으로 했고 그렇게 하면 작년 경우에요. 5천만 원 이상 양도소득세를 올린 사람이 한 전체 몇 %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투자자의? 그건 제가 통계를 지금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하기로 한 이 금투세에서 양도소득세는 그야말로 고액 투자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자께서 얘기하시는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달라고 그랬고 후보자도 법안 낸 게 있잖아요. 2019년에 양도소득세 범위가 확대되는 계획과 맞물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 이런 법안 내셨죠. 뭐 네. 달라진 겁니까? 아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원래 2020년 우리가 기재위에서 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관해서 합의를 할 때 그것도 1년을 더 유예를 한 거거든요. 22년에 하자는 걸 23년에 하기로 했고 투자자들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세는 5천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 물리기로 한 건데 도대체 시장 말씀한 거 보면 시장 수용성이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수용성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건지 전혀 납득을 못하겠고요. 이게 빨리 시행될수록 일반 투자자한테는 유리한 것이고 우리가 세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부에 계셨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제도화할 때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세수 중립성을 어떻게 갖추느냐 아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세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증권거래세도 없애고 양도소득세도 없애고 세금이 하나도 없으면 좋죠.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부는 세수를 나름대로 확보를 하고 일반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합의한 지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에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구체적인 방안 없이 그냥 추상적인 용어로 수용성 등등을 얘기하면서 연기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한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면 후보자의 양도소득세 폐지 이런 공약 때문에 입장이 어정쩡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 다시 논의하겠는데 시간이 다 가는데 후보자의 분명한 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부터 이제 소액주주 등에 대해서 다 과세되는 이런 체계로 들어와 있는데 최근에 여러 주식 시장을 둘러싼 여건 이것이 지금 사실은 좀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 우리 투자자들은 거래세에 익숙한데 시장 상황에서는 투자자나 시장이 이 양도소득세에 전면 과세에 대해서는 아직 그 수용성이 높지를 않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네, 고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일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네. 전작년 전국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아시죠? 예. 여기에서 최근 출근길에 지하철 시위를 해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요. 이분들 시위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느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견들도 일부는 있지만 교통약자에 대해서 인프라가 실제 확충되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높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정치인들이 이런 논쟁들을 자꾸 피하지만 말고 국회가 갈등을 풀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우리 새 정부는 좀 이전 정부와는 좀 달라지고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공무원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요. 제가 공무원 생활 해보니까 할 때 민원인들이 대부분 민원 해결이 안 되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일이 좀 잘 안 풀려도 먼저 찾아가서 솔직히 좀 말씀드리고 다음에 좀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민원인들이 좀 아쉽지만 다 이해를 거의 해 주십니다. 언제 화를 내시느냐 하면요. 몇 번 얘기를 해도 답도 없고 설명도 없고 무시하고 더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없을 때 화를 내시거든요. 지금 인수위 건물을 하고 청와대 건물을 하고 불과 1.1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청와대 가서 항의를 안 하고 인수위에 와서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정권이 얼마나 불통이 되었으면 인수위 와서 이렇게 할까. 아직까지 정치 권한은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데 왜 인수위 앞에서 그렇게 할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정말 공정과 상식, 정의를 표명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늘 우리 사회 각계와 소통을 하고 경청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정치적으로 힘이 강하지 않은 그런 사회적 약자 계층들 그런데 우리가 늘 귀를 여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인 그 이념 정책, 실험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께서 5년간 고용이 크게 늘었다. 소득주도 성장이 온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에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외형상 숫자 는 거는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고용이 늘었다 하는 발언 자체는 맞을 수 있는데 그 안에 좀 질적인 측면을 좀 보셨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늘어난 것의 대부분은 직접 일자리 대부분은 노인 일자리, 조금 질 낮은 일자리, 단기간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많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같이 소통하면은 훨씬 더 문제도 제대로 보고 또 대응도 제대로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후보자의 말씀처럼 우리 일자리가 질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 어떤 양적인 부분만 통계를 놓고 왜곡하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경제 성장의 양뿐만 아니고 질로서도 충분히 국민들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책에 임할 때나 소통할 때나 늘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익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웅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예. 여기 국회 공보에 나온 것 때문에 한번 저희 자료를 제출을 요청했는데 예. 그때 후보자님하고 배우자하고 자녀한테 한 11억 6,600만 원이 증여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자녀한테는 세대 생략 증여가 이루어졌습니까? 세대 생략 증여라는 게 할머니가 자식한테 안 하고 손주한테 바로 이루어진 증여입니다. 예. 바로 이루어졌습니까? 예, 예.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부모가 받아서 자녀한테 줄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그 예. 자료를 왜 그러냐면 그 증여세 신고할 때 그 신고할 때 그 내역이 세무서에 가면 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현금 증여면 현금 증여 금액 얼마, 세액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 세무서에서 그거 떼다가 저한테 주시면 예. 명쾌하게 그 편법 증여인지 아니면 무슨 증여인지 이게 소명이 될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후보자님 요즘 물가 파악하기 위해서 시장에 가보셨어요? 예, 한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올랐던가요? 농산물 가격도 일부 올랐고 특히 수입과 연계된 밀가루 제품 그리고 식용유 관련 제품들, 계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죠. 예. 그런데 그 중에 가격이 폭락한 게 있습니다. 쌀값입니다. 예. 제가 정부 쌀값이 얼마나 폭락했는지를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예. 작년산 정부 수매가가 40kg에 74,3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가 격리 수매하면서 또 농민들한테 쌀을 수매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가격이 63,700원입니다. 네. 무려 1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산지 이게 벼수매가고요. 산지 쌀값은 20kg로 비교하면 작년 12월에 56,000원인데 현재 46,000원으로 22%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장 격리가 제대로 안 되고 공급이 많아서. 아니 정부가 물가가 오르니까 쌀값 안정시키려고 그동안 비축 물량을 시장에 대폭 내놨기 때문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농민들의 어떤 불만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역구 갈 때마다 농촌에서 이 문제로 크게 불만이 많은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농촌 지원, 농업인 소득 향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데 즉각 농민들을 쌀값 대책을 위한 어떤 처방을 내놓으실 용의가 있으시죠?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쌀값이 떨어지고 있고 저도 똑같이 지역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해서 인수위에서 빨리 이 시장 격리 이 조치를 추가로 더해라. 그래서 12만 5천 톤을 요청했고 최근에 아마 당정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조치. 후보자님 12만 5천 톤 사는 게 네. 작년 정부 수매가로 사는 게 아니고 예. 현재 산지 쌀 벼값으로 사기 때문에 이게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커서 예. 거기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겁니다. 예. 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관 후보자님 예. 공공기관 이전 합니까? 추가로? 이전에 가는 여러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관한 검토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관계부처 등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관한 검토도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이전은 형식적으로 돼서 지역 경제에 또 크게 도움 못 준다는 이런 또 평가도 있기 때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제2혁신도시 건립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참고하십시오. 네네. 후보자님 4월 27일 당선인 인수위 균형발전 특위에서 예. 김병준 위원장이 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한 내용 아시죠?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부산은행 산업은행 부산 이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제2대구우리원 건립, 경남항공우주청 건립, 방위사업촌 대전 이전,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건립, 세종의사당 건립 이런 내용인데 호남은 하나도 발표가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아마 뒤쪽에 대선 과정에서 그러면 구체적인 시도에 발표 했던 것은 다 내용을요?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발표 내용을 네. 자료로 바로 제출해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김수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해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아까 우원식 의원님과 양경숙 의원님이 롱스타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그때 당시로 돌아가도 같은 판단을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같은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 저는 이건 정말 경제부총리의 후보자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어떤 인식 혹은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무죄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정책적 판단이었다 정도의 책임은 최소한 인정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민의힘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작년 한 해 내내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재명 전 후보의 대장동 가지고 막 강하게 문제 제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재명 전 후보가 무죄면 대장동도 문제가 없다라고 그때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인정하실 것인지 저는 그러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문제였고 당시에 그 판단 다시 돌아가도 그대로 할 것이다라는 발언은 저는 경제부총리 후보자로서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이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답변들을 좀 이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론스타 문제 관련돼서는 이따 재보충 질의에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할 테니 그때까지 조금 더 그 당시의 정책적 판단들에 대한 숙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 되시면은 질문 주시면 제가 소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모피아라는 단어 아까 나오기도 했는데 알고 계시죠? 네. 그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계실까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뭐 기재부 출신들이 한 그룹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뭔가 자기 이익을 도모한다 이런 뭐 오해 같은 데서 붙여진 언론의 이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게 뭐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데요. 그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경제금융 분야의 전현직 고위 관료들을 아우르는 이해관계 네트워크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실체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답변으로 저는 알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후보자님께서 모피아가 좀 실체가 없고 오해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대한민국 경제사에 좀 길이 남을 법한 희한한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경호 후보자님께서 이 모피아의 황금 코스를 걷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 분야의 에이스 관료로서 론스타 특혜와도 연루되어 계시고 금융위원회랑 청와대 경력도 있으시고 정치인으로 전향해서 국민의힘 텃밭인 고향에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시고 부총리까지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이 엄청난 이해관계 사실 속에서 오늘까지 오셨는데요. 만약 후보자님께서 부총리가 되시고 그 직에서 퇴임하시게 된다면 수많은 곳에서 후보자님의 어떤 인적, 사회적 네트워크들을 탐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앤장이나 삼성 같은 곳에서 고연봉으로 고문 등의 역할을 요청한다면 퇴임 후에요. 네, 승낙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상품 가지가 있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한참 뒤의 일이니까 지금은 생각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후보자님의 행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에 업무 추진비를 그 다른 어떤 부위원장보다도 가장 많이 쓰셨습니다. 매월 711만 원을 쓰신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1등이 우리 추경호 후보자님이시고요. 2등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이십니다. 제일 매월 711만 원을 쓰셨고 제일 적게 쓰신 분의 2.4배를 쓰셨습니다. 주로 식비로 쓰셨는데 정책협의 명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회당 거의 30만 원씩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단지 정책협의를 위해서 높은 분들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나라 돈으로 이런 비싼 식사를 하셨을지 단지 정책협의를 위해서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관료로서 정치인으로서 추경호 후보자님께서 성공하셨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기획재정부 고위관료 숫자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북감에서 다루기도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39명, 그리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4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많은 퇴직 관료들이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옵티머스 같은 펀드 사업 아니면 화천대유 같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이 민간에 갈 때 다 소정의 법적 절차 심사를 마치고 가기 때문에 그 결과에 관해서 가지고 이렇게 오해가 있을 그런 진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법적 절차에 맞게 사회 진출해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많은 제한들을 걸어두고 있는 건데요. 후보자님 같은 기관의 책임자가 되실 분들부터 이렇게 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모피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 관료들이 금융권에 그리고 로펌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 모든 곳들에 더 많이 취업할수록 사실 국회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 화천대유, 옵티머스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관계가 심화될수록 사실 개혁을 하려고 해도 이에 대한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관료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의문과 의구심과 분노들도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님께서 이 중심에 서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오로지 개인의 자유와 도덕성이나 법조항에 맡겨서 문제를 방치하겠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우려스러운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사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해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경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제가 드릴 것은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후보자께서는 대통령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으셨는데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권이 어느 부처 겁니까? 이거는 지금 어느 저희 위원회 겁니까? 저희 인수위의 예. 교육과 기술분과 거기에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쪽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시죠, 그죠? 뭐 조금 압니다. 제가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민간 데이터, 공공행정 데이터로 통계 데이터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표에 있는 것처럼 예. 이게 민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다양한 데이터, 뭐 소리, 영상, 뭐 AI 등인데 데이터 기본법으로 해가지고 과기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공행정 데이터는 행안부에서 뭐 총괄하긴 하지만 각 부처에 흩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있고 보건복지부에는 건강보험 자료가 있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는 고용 자료나 임금 자료 등이 있고 그리고 통계 데이터라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와 연계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통계청에서는 개인정보를 다룰 수가 있으니까요. 이건 통계법에 의해 가지고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데이터 종류별로 소관부서가 다른 사항이어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추구하려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이런 일들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사항인데 오늘 발표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데이터 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기존에 한 10년 동안 흐름하고는 크게 바뀐 게 없고 또 선언적 의미로 하고 있고 또한 이거를 위원회 조직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민간 합동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거를 2년간 실험을 하고 또 2년간 추가적으로 또 하고 해서 끝날 무렵에나 뭔가를 하겠다는 식으로 돼 있어가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지금 결국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하고 그걸 통해서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해가지고 연계한다는 말은 키가 주민번호거든요. 한국은 주민등록 번호가 있어가지고 다양한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연계해서 확산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에 활용하는 게 최근 10년 동안 가장 숙제였는데 그 부분에서 여기 또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오늘 발표된 거에 의하면은 7번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 한 MB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또 지금 정부도 결국 선언적 의미로 해가지고 데이터의 확산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산업을 일으키고 그게 지금 세계적인 전쟁인데 AI를 활용해 가지고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획기적인 전환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통계청에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 보호하고 연계 분석 이 부분이거든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연계해가지고 비식별화해서 그걸 어떻게 민간과 일반에게 제공을 해가지고 그게 잘 활용될 수 있게 해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 기재부 산하에 통계청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문제 연계를 가장 잘한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출발과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뭐 이 통계 이런 분야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신 의원님께서 아마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갈 겁니다. 다만 인수위라는 것은 이런 문제 인식에 차관상을 두고 주요 국정 과제를 나열을 하고 그게 세부시
실천까지를 넣는 과정이고 근데 여기 지금 이걸 정부가 받아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답변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죠. 단계적인 로드맵을 보면은 1단계 시범 계획 도입 단계 1, 2년, 구축 발전 단계 3, 4년, 완성 단계 5년 해가지고 끝날 무렵에나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고도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10년, 15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거를 4, 5년 동안 또 허송세월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 예,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체 이제 추진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 단계별로 상당한 성과를 마련해 낼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문제 인식은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이 부분에 관해서 추진하고 실현해 나갈 거다. 거기에는 한치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유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갑의 김주영입니다. 콩값보다 두부값이 싸다면은 그리고 밀값보다 짜장면 값이 싸다면은 두부공장과 중국 음식점이 문을 닫을까요? 계속 영업을 할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회사가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한전의 적자가 지금 그 단일 기업으로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연말에는 한 20조에서 30조 정도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발생한 현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자가 계속 커져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이런 상황은 늘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적자가 난 적이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그럼 뭐했냐? 10조 이상 흑자가 날 때는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10조 이상의 흑자가 한 두어 번, 5조 흑자가 날 때는 도대체 이때까지 뭐 했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그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서 민영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그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하는 바는 없습니다. 이 지금 그 전력 판매 경쟁을 지금 그 인수위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결국은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다. 이 민간 기업들이 결국은 여기 시장에 참여를 함으로써 공익적인 부담, 지금 현재 요금 체제를 개편하지 않고 단일 요금 체제라면은 경쟁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전이 안고 있는 문제는 농어촌이라든지 산업용이라든지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그런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또 이런 그 경쟁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민간업자들을 돈 벌게 하는 그리고 한전은 점점 더 부실화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투자를 줄이게 되고 그 전기 품질이 나빠지고 그러면은 우리 산업의 직격탄을 맞게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 발표는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아마 큰 틀에서 전체의 이 민영화 이런 아마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아시다시피 이제 판매 단계에서 다양한 공급처, 다양한 수요 아시다시피 아리백 등으로 인해서 신재생도 나오고 그러면은 그것이 꼭 한전 그다음에 공급자 수요자 이 매개체계만 공동사냐 일부는 서로 거래에 의해서 집판매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그래서 이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경쟁이 가능한데 경쟁을 하려면은 동일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결국 이렇게 인위적인 경쟁 체제를 도입하다 보면은 지금의 한전은 점점 더 부실화되고 나중에 결국은 후손들한테 비폭탄을 던지게 되는 결론이 납니다. 투자비도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인수위 발표는 당장 멈춰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환전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가 비용이나 소요 인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은 인력들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방만 경영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 외부 컨설팅 하는데 200만 원에서 6천만 원, 그리고 인쇄물 제작하는데 150만 원에서 6천만 원, 그리고 용역 주는 그 당사자들한테 가는 비용들, 또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 이게 보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관마다 10명에서 한 80명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형해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를 보면은 자율경영과 책임경영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3조에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자율경영, 책임경영을 보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나름대로 법 취지를 쫓아서 한다고 했는데 아마 현장에서는 또 보면은 아쉬운 점도 많이 생기고 있고 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자율경영, 책임경영 할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경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론스타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은행이 군대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국가기관이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론스타가 일본에 2조 원이 넘는 골프장을 가진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약탈적인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기고 또 되팔게 해서 수조 원씩 돈벌이를 하게 만들고 ISDS도 만약 패소한다면 수조 원의 국가적 손실이 또 초래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후보자를 포함한 기재부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후보자는 감사원에서 잘못했다 주의도 받았어요. 그런데 초지일관 반성은 전혀 없고 책임 회피와 변명만 하고 있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 할 말 없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원, 검찰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각자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재판 과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다 보고 1심, 2심, 3심이 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외환은행의 정자 자본 유치 필요성, 그 다음에 절차 과정, 헐값 매각 시비 등등에 관해서 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를 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 기록 다 확인했습니다. 예. 거기에 정책적인 거는 없어요. 산업자본이냐 아니냐는 없었다고요. 그건 재판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더 재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2003년에 은행 제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론스타의 한도 초과 보유 승인 관련 금감위 간담회 계획 문건 작성하셨죠? 내용 예. 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갖고 예. 있어요.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가 계속적으로 중요한 쟁점인데 은행 제도과장 시절인 2003년 7월 기준에 은행 주식의 보유와 관련한 은행법상 비금융 주력자에게 은행법 제16조 2가 적용되고 산업자본에 대한 과도한 은행 지배가 발생하는 경우 예외 승인조차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자료가 아마 7월 23일 자료인가요? 저도 최근에 확인을 한 자료인데 당시 2003년 7월 23일 그 자료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예외 규정 적용과 관련한 검토 자료입니다. 그리고 비금융 주력자 여부는
당시 2003년에 금감원이 확인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외환은행 관련해서 인가 승인을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2003년 산업자본 여부를 금감원이 확인했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외환은행 관련 승인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2003년 7월 문건 작성 시점 정확히 언제 누구로부터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 아니라고 드셨습니까? 그때는 비금융 주력자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경우에 소위 말해서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은행, 주식 10% 초과해서 소유할 수 있는 그 예외 조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검토를 했다. 그래서 당시 외환은행이 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그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제출하십시오. 그 7월 23일 날 자료가 그런 겁니다. 네, 자료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거를 증빙하는 그런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는 금감원 은행감독국의 예외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음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금감원은 소외된 상황이었습니다. 2003년 7월 시점에 금감원이 비금융 주력자 심사를 한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원이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의 그 기재부 관료들이나 금감원 관계자들이 법적인 것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좀 반성하고 국가기관으로서 이렇게 큰 손실을 끼치게 된 결과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좀 송구하다는 마음이라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회피하고 변명만 일관할 겁니까?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도 갖출 수 없습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수정하실 손실이 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비금융인지 산업자본인지 판단하지 않았어요. 최소한 추 후보자는 직무 유기한 겁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한 그 마무리해주시죠. 문제의식을 좀 가져보세요. 양심이 있으시다면.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외환은행 주가가 액면가에도 못 미치는 3,000원대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외환은행이 외환 자본 유치 증자 유치를 통해서 외환은행이 부실 금융 회사에 준하는 상태에서 우량은행으로 탈바꿈하고 주가가 폭등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7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들이 다 그거로부터 혜택을 보고 했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저는 무슨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만약에 법적으로 이것이 저희들이 잘못 처리했다고 하면은 그 당시 그런저런 문제가 제기됐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법원 판단에 의해서 4년간의 법원 판단에 의해서 1심, 2심, 3심이 다 일관되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가 됐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자 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양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은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카운트하기 전에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예. 의사진이. 제가 오늘은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질의를 할 생각인데요. 제가 농림수산 식품 분야 좀 하려고 하는데 뒤에 배석하고 계신 분 중에 연결돼서 생각을 많이 해보실 분이 내가 이렇게 파악을 해봤더니 뒤에 분들 좀 지루하시죠? 제가 이름 좀 우리 한원 차관부님 오셨대요? 네. 아 거기 계세요? 또 이종욱 기획조정실장님, 네. 최상대 예산실장님. 어떻게 계세요? 잠깐. 예. 그다음에 김병환 경제정책국장님. 거기도 오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왜 제가 이거 이름을 좀 이 성함을 부르냐면 좀 관심 갖고 보시라는 뜻으로 부총님한테 질의는 하겠지만 뒤에 계신 분들이 좀 신경 써달라는 측면에서 좀 이름을 좀 거명을 했습니다.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석열 당선인 농정 비전 발표할 때 뭐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농업은 우리 삶의 뿌리고 국가 산업이자 미래 성장 산업이다.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3%가 마지노선이었는데 2.8%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그냥 어렵고 또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 장 보시면 그 다음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가장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시대다 하는데 지방 소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농촌 소멸. 그 다음에 지방 대학 정원이 지금 4만 명이 미달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 시대를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요거 보시면 딱 나와 버려요. 지금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려면 청년 농가가 최소한 5만 명 정도는 OECD 국가에 있어야 하는데 제가 장관할 때는 3만 3천 명 정도 있었어요. 한 10여 년 만에 8,400가구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돈도 이거 앞에 보세요. 돈도 우리 도시가구도 7,500만 원인데 농가소득은 4,700만 원. 이러니 누가 내려가냐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여기 더 놀라운 것은 농촌 현장의 농업소득이 여기 뭐 4,700만 원 중에 1,296만 원, 한 25% 차지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은 우리 부총리님, 부총리 관계 기재부에서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 직불금 보조 주는 이런 거는 이제 이전 소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과연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 장 보셔서 지금 이번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이렇게 보면 보통 5%, 6%에서 15%인데 우리는 0.8%. 이 지속가능 농업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한 4년 동안 계속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지적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공약을 좀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지금 12년 전에 농어촌 뉴타운 정책을 써서 이런 5군데를 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이었는데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번에 앞장 다시 그렇지. 이번에 3만 명의 우리 청년 농을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청년 뉴타운 정책을 펴니다. 그 청년 뉴타운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 농촌에 아예 없는 이유가 거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교육 문제, 주거 문제, 친구들이 없으니까 친교 문제, 문화.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이란 말이에요.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청년 뉴타운 정책을 펴야 되는데 뉴타운 정책을 아무리 펴려고 해도 기재부에서 좀 뭔가 지원 예산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청년 농가 3만 명만 만약에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이 된다면 농촌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부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 농촌 소멸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범적인 게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아까 뒤에 차관보 국장님들 좀 관심을 갖고 꼭 봐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장 보시면 지금 요새 뭐 TP, CPP 때문에 지금 아주 문제가 있는데 전번에 한중 그 FTA 체결한 뒤에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을 만들었는데 이거 완전 지금 유명무실화 됐는데 이 문제도 다시 부활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 보시면 지금 현재 대중소 협력 기금은 1조 8천억을 모았는데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은 1,700억에 불과해요. 1년에 1,000억씩 모아야 되는데 5년 동안에 지금 1,700억밖에 못 모았거든요.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이번 농업 법안을 대안을 제가 제시했는데 상생기금 출연 독려 가능하게 하자. 정부는 상생기금 부분 충당을 해서 출연을 하자. 농업협력재단 설립하고 농업협력재단 상생기금 관리 운영하자. 사업 위탁 및 지정 가능하자. 뭐 이런 걸로 했는데도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 기재부에서 이게 협조를 안 해주셔가지고 일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그 CPTPP 가입 문제점 때문에 국가경제에서 그거를 뭐 동남아 포괄적 협정을 앞으로 이루어지려고 해도 이런 대안을 좀 제시를 해줘야 그러한 것과 아울러서 이렇게 풀어나가 주셔야 된다. 그냥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면
큰 혜택이 우리 국가 전체적인 혜택이 오더라도 농업의 그런 보완을 전제로 해가지고 해줘야 균형 발전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이걸랑요. 그래서 우리 저 부총리님으로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포괄적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뭐 농업 발전, 지속 가능성, 또 청년 농업인 육성 등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한다고 공약도 제시하고 했는 만큼 앞으로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 농업인이 정말 우리 농촌 농업 현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CPTPP 등 이런 대개방과 관련해서 분명히 뭐 경쟁력 있는 우리 농업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상대적인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 정부에서 CPTPP는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정부 내에서는 일단 가입 방침을 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국회 상임 보고를 추진하는데 아직 그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이 농업 관계자와의 소통, 또 그것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보완 대책,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하고 상의해가면서 그런 부분에 관한 보완 대책 이런 것도 꼼꼼히 살피고 또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 우려가 없도록 농어민 관계자 등과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운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벌써 나와? 유성걸 간사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예? 깜짝 놀랐네. 영진이 형 제일 끝에. 제가 착했는데 유성걸 간사님 하실 차례라고요? 예. 유성걸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질의 순서를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 후보자님. 예. 아까 그 주식 양도세 관련돼서 예. 조금 헷갈리는 또는 그 관련되는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코스피의 경우에는 종목당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1%, 또 코스닥은 10억 원 또는 지분율 2% 이상 대주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 대선 때 공약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소액 주주 등 모든 주식 양도 차익의 과세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예. 물론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예.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주식 양도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가 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럼 결국 이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게 금융투자소득세를 좀 유예하겠다는 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은 아까 답변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한 2년간 유예를 하겠다, 이런 취지죠. 예.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그 유예되는 기간 동안에 조금 완화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고영진 의원님 말씀 중에, 질의 중에 조금 이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는 하되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가 되면은, 시행이 되면은 사실상 없어지는데 금투소득세를 한 2년간 유예를 하면서 현재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는 좀 완화를 해서 사실상 폐지하는 형태로 가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연계해서 이제 또 되는 게 증권거래세인데, 증권거래세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0.23%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원래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면은 이제 정권거래소를 대폭 인하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일정 기간 유예를 하고 이제 2년 정도 지금 하고 그 이후 상황은 보겠다 이런 제 생각이고 그리고 그것과는 무관하게 원래는 이거 시행되면은 정권거래세 인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유예되더라도 정권거래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정권거래세는 내년에 추가로 현재보다 더 인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그래서 인하 범위는 추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증권거래세가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0.23%로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중에서는 이제 농특세 0.15%가 포함된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내년에는 2023년에는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다 0.15%인데 실제로 코스피는 농특세만 0.15%가 되는 거고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15%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금투소득세가 시행이 될 때 예. 정권거래세에 움직이는 부분이고 이제 그러면은 그걸 좀 다시 보겠다 이런 취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금투소득세가 설사 유예가 되더라도 예. 그 부분은 추가로 인하하는 알겠습니다. 그럼 방침을 충분히 갖고 있다. 예. 설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가 되면은 가상자산에 대한 가상자산은 현재 금융투자소득이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러면 2년간 유예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래서 기본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 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 장치, 이익과 관련된 지금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가 지금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완비가 되고 시장 상황이 성숙하면은 그때 이제 과세하는 게 맞다는 게 기본 방침인데 아까 금투세가 움직이면은 결국은 일단 큰 틀에서는 금투세 2년 유예되면은 가상자산 이것도 역시 2년 유예하면서 같은 틀에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다른 걸 좀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경제가 단순하게 그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 잠재력이 장기 성장률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부총리 취임하시면은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분야의 전문가십니다만은 구조적으로 보면은 추세적인 잠재 성장률 하락세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요소 생산성 그러니까 자본이든 노동이든 전반적인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우선 자본 투여도 많아야 되지만 그 자체의 생산성 그리고 특히 노동의 1인당이 부가가치 생산해낼 수 있는 이 생산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R&D 등 우리의 여러 가지 기업 창의 자율 뭐 이런 게 꼽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관한 숙제들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인구가 지금 자꾸 줄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야말로 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러면은 우리 앞으로 국가 재정 운영이나 국가의 미래를 담보해내기 굉장히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 요소 생산성을 어떻게 확보해낼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숙제고 여기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이 답을 찾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우리 경제의 유연성 확보, 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우리 구조적인 접근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각 분야에 개혁이 필요한데 혁신이 필요하고 거기에 우리 노동 분야, 교육 분야, 공공 분야, 금융 분야, 서비스 산업 발전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드렸던 겁니다. 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